안녕하세요. 오늘은 숲에서 좀 걸을 겸 영상도 찍을 겸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북클럽을 운영할 때 한번 저출산을 주제로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 구독자분들 중에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었는데, 그때 그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개인정보니까 성함은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왜 한국은 유독 그렇게 출산율이 낮을까 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세대 간의 분리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때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20대 때 해야 될 일, 30대 때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대 때 가야 할 곳, 20대 때 가야 할 곳, 그렇게 공간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세대들이 소통하지를 못한다. 근데 아이를 갖는다는 건 세대를 넘나드는 일이잖아요. 나보다 훨씬 어린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세대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잘 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한국의 공간과 독일의 공간은 되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본 곳이 한국과 독일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공장소에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갓난 애기부터, 그리고 꼭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백발 노인까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0세부터 한 90세까지 혼재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독일에서 버스나 아니면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면 거의 한 번은 무조건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유모차에 탄 어린아기든 포대기에 엎여있는 어린아이든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간다든지 아니면 도시 광장 같은 데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막 뛰어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뭐 서울에 살 때도 그렇고 천안에 살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있는 경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물론 정말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 느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축제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쾰른 같은 지역에는 카니발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카니발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옥토버 페스트, 또 부활절, 그런 큰 명절들이 전부 다 갓난 아기부터 백발 노인까지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기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무조건 틀리고 독일은 무조건 한국보다 더 좋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건 맞으니까 한번 왜 그럴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독일은 다 이민자 받아서 출산율 충당된 거 아니야? 원래 잘 살아지면, 사회가 문명화되면 당연히 애를 안 낳는 게 당연한 건데, 독일은 각종 국가에서 이민자들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애기 낳아줘서 출산율 유지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독일도,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은 다 상당히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이미 겪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민을 통해서 해결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민자들이 채워주는 출산율 부분이 많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독일인들의 출산율도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은 그냥 그런 비교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낮으니까, 이런 논리를 통해서 한국에는 문제가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세대가 섞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키워드가 출산율 해결을 위한 만능 장치,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만능이었으면 이미 누군가가 도입해서 출산율 문제가 다 해결이 됐겠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저 수많은 요인 중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가지 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제가 한번 가설을 제시해보는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가설에 상당히 몰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간의 문제가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테파니 프레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무엇이 우리를 다정하게 만드는가 라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책에서 그 학자가 소개해주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아이를 돌보고 싶다는 느낌,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드는 것, 그런 것은 아이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임신 상태에 있지 않은 쥐를 그냥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새끼 쥐랑 같은 공간에 놓으면 처음에는 그 쥐는 그 새끼 쥐를 완전히 피한다고 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한대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자식도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인간도
완전히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보면 많은 경우에는 거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끼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그 쥐를 피하지 않게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거기서 더 지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그 새끼쥐를 돌봐주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쥐가 아닌데도요. 한마디로 그 새끼쥐와 상호작용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만족이나 생리학적인 만족 같은 것이 학습이 돼서 새끼쥐를 돌본다는 건 내가 할 만한 행동이구나, 나한테 보상이 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뇌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런 굉장히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출산을 겪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봤을 때 좀 당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임신 출산을 겪게 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이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본인의 아이를 갖게 되면 여성과 굉장히 비슷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다. 한 번 자신의 아이를 가져봐서 그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본 사람은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도 그렇고 학습작용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에게서 나는 냄새, 아이와 신체 접촉을 하면서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패턴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평생 동안 아이에 대해서 호의적인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뭐 부모인데도 사이코패스인 사람도 있죠. 그런데 경향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상호작용을 해본 사람들이 더 아기를 잘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싶다는 의지와 느낌 같은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육아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한 생명체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원숭이 같은 영장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영장류들은 자신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걸 자기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다른 개체들과 공동체적으로 키웁니다. 다른 개체의 아기를 자기가 상당히 많이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그렇고 다른 영장류들도 그렇고 이미 한 청소년기 정도의 나이 때부터 많이 이런 직간접적인 육아의 활동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흔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진화론적인 설명은 그렇게 아기를 공동체적으로 돌봄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아기의 생존을 더 잘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이가 잘 생존을 해서 그게 퍼져야 유전자가 존속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이 프레스턴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청소년기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남의 육아에 참여를 하는 것은 각 개체가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나중에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개체가 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학습의 효과와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아기를 청소년 때부터 잘 돌봐봤으면 아기를 돌본다는 것에 보상체계를 학습하게 되고 더 아이의 위험 상황이라던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인간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 문명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부르주아 시대 정도를 기점으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일을 한다는 것과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면,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구별이 더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덜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데 아기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업무 같은 거를 수행할 때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던가 대장장이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상업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곳과 집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형 공장이라는 작업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적인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백화점이라던가 사무실 같은 명확히 집과 구별되는 상업시설이나 일의 공간이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구별을 낳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구별이 이루어지면서 어른이 가야 할 공간과 아이가 가야 할 공간 또한 좀 나눠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발전의 역사를 오래 겪었다 보니까 부르주아 시대 때 그렇게 두 공간이 서로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서로 다시 어느 정도는 통합이 되는, 그러니까 공공적인 공간에서도 충분히 아이들과 어른들이 합쳐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다시금 많이 만들어지는 문화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면,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과 그런 공적 영역의 발전을 겪은 역사가 되게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연히 사적 영역이랑 공적 영역이랑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게 합쳐져 있다는 거는 되게 후진적인 건데, 옛날 방식인데 어디서 애를 데려와,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야? 애기가 없고 어른들끼리 딱 깔끔하게 모여있는 공간이 훨씬 더 좋은 거지, 그게 세련됐지, 이런 의식을 많이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원래 진화론적으로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아이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 육아의 개념으로서 아이를 다루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특히나, 물론 다른 사회들도 다 멀어졌지만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분법적으로 많이 멀어지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마치 사적 재산처럼 순전히 부모와의 1대1 관계에만 놓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퍼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자체, 공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어렴풋하게나마 품기 시작하게 된 시점이 조카를 갖게 됐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23살 때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때 저도 처음으로 완전히 갓난 아기와 아주 어린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본 거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제 삶에서 아기란 존재가 없었어요. 아예 아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아기라는 게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느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생기고 상호작용을 해보면서, 물론 제가 조카랑 되게 친한 편은 아닌데, 제가 살갑게 막 어린아이들을 놀아주고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간의 접촉이라도 하는 것만으로 많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가고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랬던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 가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연구 결과 같은 거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이미 있는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 같은 것들과 짬뽕을 해서 좀 더 큰 제 가설을 한번 제시해 본 거지만, 저와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아니 정확히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에 바탕한 거를 말해야지 그냥 너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통계 자료나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엄청난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문제의식이 있어야 연구가 이루어지니까요. 어떤 특정한 문제의식이나 질문을 품고 그것을 잘 파이낸셜하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경우에만 연구라는 걸 수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미 주어진 연구 결과만 보고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드린 스테파니 프레스턴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거의 대부분의 이타성에 대한 연구가 다 사람들이 돈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어떨 때 사람들이 잘 돈을 주냐 남에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야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쉽고 사람들의 관심도 얻기가 쉬우니까요. 그냥 순전히 이타성이라는 것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 연구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그 연구 사용해서 어떻게 돈 벌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 답변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학자들은 돈 관련된 문제를 끌고 와서 주로 지금까지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과학적 연구에는 항상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만큼은 항상 과학적 연구 결과를 넘어서 그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펼칠 때 이런 것에 영감을 받아서 더 좋은 연구들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연구에 의해서 가설이 뒷받침되고, 그렇게 여러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남녀노소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물론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이지만 문화적으로도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고, 아기라는 존재를 낯설게 느끼지 않게끔, 남의 아이라고 해서 저건 남의 아기지 내 인생이랑은 전혀 상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극도로 현대적인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아기를 바라보지는 않게끔 자연스럽게 아기와 섞이면서 신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TV로 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TV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아기 나오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봤자 직접 그걸 신체적으로 접촉해보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아기 돌봄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효과는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냥 망상이긴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당연한 행사였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끼리 모이는 전통이 상당히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데, 적어도 조부모님을 이제는 방문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고요. 따로 차례 같은 걸 지내지 않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건 빠르게 사장되고 있는 문화인데, 저는 그러면 이 명절을 한번 공적으로 이벤트화 시켜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일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그럴 때 도시 곳곳에 되게 재밌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터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당연히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놀고요.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즐기는 경우도 많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냥 제가 망상을 해봅니다. 이게 잘 될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재정을 쏟을 거라면 그냥 단순히 애 낳으면 이런 거 지원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당장은 직접적인 실효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거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육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공간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인간 삶에서 세대 간 접촉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세대 간 접촉이라는 것이 인간 삶에서 갖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런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